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정각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조금 기다리시면 뒷코너에서 강정수 박사 AI 시대에 나오시는데 챗 GPT로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다 함께 오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모든 것을 척척 해결해주는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글도, 그리고 오픈 AI도, 그리고 퍼플렉시티도 다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또 테슬라도 넓게 보면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꼭 기다렸다 들어주시고요. 지금은 바로 박상현님, 김준일 미모 보러 오셨네요. 네, 바로 그 김준일 님 오시고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영중 랩 2050 대표, 정책 싱크탱크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정책이 경제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일주일 만에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씩 주세요. 저희 정책 연구를 다들 하지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정책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주목했던 정책이 있어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죠. 지난주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를 얘기하는 거지.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대표회담 뭐 수년되면서 이제 약간 여론전 뭐 양도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제일 주목했던 그건 아마 윤영중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어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응, 이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예. 그러니까 어제 용산에서 뭐라고 했지 정확하게? 워딩이 아쉽다라고 했나? 뭐라고 했죠? 아쉽다고 했어요. 예, 아쉽다고 했어요. 경제가 그리고 어려운데 아쉽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용산에서 지금 반응을 해서 그렇지 이미 6월부터 한국은행에 정부 여당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제가 몇 개 그 워딩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국민의힘이 그게 있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민생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야, 한은 니들 들어와 이렇게 했어요. 보도가 났어요 이미. 그래서 한은이 난감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은이 가서 얘기를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그때 뭐 한은 이제 부총재가 가는 걸로 대충 정리가 됐었는데, 이제 야, 금리 인하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법으로 이제 한은의 독립성이 이제 보장돼 있잖아요. 한은법의 3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가는 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6월에 7월에 나왔던 얘기들이, 예를 들면은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이제 뭐 재정세제 개편 특위 위원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이미 6월달, 7월달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7월 16일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황우여, 당시 이제 한동훈 말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고금리가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은은 이미 엄청나게 압박했는데 대통령이 실에서 어제 이제 쐐기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은은 지금 안 내릴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이제 연준이 안 내렸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제 5.5, 3.5에서 2%포인트 차를 유지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왜 하느니, 어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대출이 너무 늘어가지고 이거 부동산 가격이 통제가 안 돼서 이게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린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적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엄청 늘렸어요. 그랬죠. 지금까지 늘려가지고 스테스 DSR 연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출이 너무 늘어가가지고 지금 5대 은행 지난달 말 기준으로 19조 원인데 2주 만에 4조가 늘었어요. 맞아요. 이달 초에. 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다 그러고 엄청. 아니 그래가지고 거예요. 지금 정부가 다시 야 금리 올려 그래가지고 지금 5대 은행이 다 금리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은한테는 너 기준금리 내려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정교하게 계산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지금 내수 경기 안 좋은 거는 하는 쟤 때문이에요. 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건지. 니 탓이다. 니 탓이다. 하느니 말을 안 듣고 정부 정책에 협조를 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실제 방향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지금 시중은행은 금리 다 올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맥락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하고 미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물가 관리하고 금융 안정만 미션이거든요. 연준은 고용도 생겨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도 생기는 걸로 원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 파월이 나와가지고 고용률이 어떻다, 실업률 어떠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는 총재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금융 안정. 부동산 오르면 이거 나중에 가계대출 파산하면 금융사들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위기야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다 대고 정부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어색한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미션을 안 고쳐주고 그냥 압박한다는 거 어색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먼의 신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열이 완전히 신고전파 경제학 중에서도 가장 이런 중앙은행 독립성을 그냥 말만 강조하는 들어봐요. 그냥 관치예요. 관치금융.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케인지언들이 원래 박정희 존경하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해야 되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희. 박정희 그렇죠. 관치금융을 지향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말은 프리드만, 행동은 박정희. 행동은 박정희. 그런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는 정부의 압박 이게 정책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정책이었다. 윤 대표님 어떠세요? 한마디만 할게요. 한은에 대해서 한마디만. 네. 그래도 네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지만 그 정책 한 주간 저가 관심이 있는 이슈는 따로 하더라도 한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요. 지금 이창용 총재는 아서번스의 길을 가느냐, 폴 볼커의 길을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최악의 의장이 아서번스고요. 그리고 최고의 의장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이제 폴 볼커. 볼커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번스 별로 안 유명한데. 번스는 두 분 다 설명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만. 번스는 이제 닉슨 때 대통령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특히 보조라기보다는 사실 압박에 이제 굴복을 한 거죠. 굴복을 해서 그 물가를 잡지 못했고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폴 볼커는 굉장히 고강도 물가 대책을 이제 써서 금리를 확 올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를 제대로 잡은 연준의 또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한 의장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창용 총재 사실 처음 선임됐을 때만 해도 여야 모두가 뭐 전문성이나 인품이나 뭐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할 만큼 반기는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간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 사실 그 우리나라가 연준의 금리를 여러 차례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부 정책에 상당히 좀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한마디만 좀 논평하고 싶고요. 제가 그러면 인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는 그 좀 인하를 하는 타이밍을 한번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정부 정책에 계속 휘둘리는 모양새를 또 맞춰왔기 때문에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가 그 인하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지금 1분기 때 그 경제 성장률이 괜찮게 나왔다가 2분기 때 안 좋게 나오니까 또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약하면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풀어줘서 대출 많이 받게 하고 그래 놓고는 갑자기 한국은행한테는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곤란한 상태가 됐다. 그렇죠. 그런 곤란한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픽은요.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그 유임된 거. 민주당에서. 저는 제 약간 의외였어요. 그래서 물론 유임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내심 판단을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은 저분 이제 아마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저 자리 유지 못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왜 그랬냐면은 진성준 의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특히 몇몇 세금을 둘러싼 이견이 상당히 컸기 때문인 맞아요, 거고, 그랬죠. 이견이 컸고, 금투세 종부세였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당대표 후보였던 시절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러 차례 금투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니까 진성준 의장은 여전히 당론은 이거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는 다르다라고까지 했고 거기에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건 이재명 개인 의견이다. 당론은 다르다. 당론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 체제에서도 진성준 의장이 유임된다는 거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일단 금투세랑 종부세에 대해서 열어두고 토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경파, 타협파, 뭐 유연하게 가자,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이제 공존하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그 열어두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언론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진성준 의장이 정책위 의장이 되고 나서 그 상임위 단위에서 매주 상임위 단위의 정책 전략 회의를 하게 하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마다.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의아해 하거든요. 그동안 상임위 안 했어요. 난 딱 그 생각도 했는데 안 했어요라고 많이 물어보. 각자 알아서 자기 네, 멋대로 맞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 30분 정도의 티타임 때 그때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환담을 나누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매주 우리 이번 주에는 상임위에서 어떤 그 입법안을 낼 것인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들 정책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정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를 정례화시킨 것 때문에 민주당 몇몇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나름 이제 정책위가 그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체제를 좀 한번 좀 굳히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짧게 논평을 할게요. 그 왜 유임을 시켰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포용력. 그러니까 당내 일극주의 얘기하면서 이재명 유일체제 얘기했는데 나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 정치기후장 잘하고 있는데 저쪽은 바꾸는데 국힘은 김상훈으로 바꿨잖아. 근데 나는 안 그럴 거야. 이거를 좀 보여주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신감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도의 85%고 완벽하게 당을 장악한 사람은 뭐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사실은 지렛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민주당도 있지만은 민주당 전통은 사실은 진성준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성준을 완전히 깔아뭉개면은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이거는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거가 하려면은 진성준 같은 목소리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거를 또 지렛대를 활용해서 저쪽하고 국힘하고 협상할 때도 야, 우리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금투세 폐지까지는 안 돼. 개정까지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FTA 반대 많이 하니까 우리 더 안 돼. 니들 미국이 양보해야 돼. 이렇게 협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당내에 다른 의견 남겨두는 게 그렇죠. 좋겠다. 그럼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또 있네요. 근데 MBTA로 비유하자면 당시 협상 책임자였었던 김종훈 씨가 마치 FTA 반대에 나섰던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정책위 의장은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자 협상 최일선에 서는 사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금투세가 그냥 민주당 당론이 확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론은 국민연금입니다. 관심 많으시죠? 우리나라 이 조사해 보면요, 제가 최근 조사를 찾아봤더니 한 50대 정도 되면은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노후가 불안하다.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20대도요, 조사를 했는데 20대, 30대 조사 결과도 10명 중에 8명이 노후가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들 노후가 불안하고 1등은 다 1위 이유는 경제적 이유. 근데 그게 경제적 이유라는 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연금제도.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금은 국민연금, 그리고 공적연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세대 간 형평성을 주겠다. 그리고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뭐 저부터 할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용 아직 이제 구체적인 게 발표가 안 돼서, 하지만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만 나온 거에 따르면은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보험료율 9%에서 13%로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그게 어그러진 거니 최소한 13 정도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올리는 거를 이제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를 40대 50대한테는 예를 들면 10년 걸려서 올릴 거를 9에서 13을 지금 2030한테는 20년 걸려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율이 중간에 이제 달라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0대 50대가 지금 더 보험을 내고 20대 30대가 이제 덜 내는 건데 이거는 젊은 세대가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도 적은데 이거 나중에 이거 다 부양해야 되고 40, 50 뭐 지금 60, 70 이거까지 다 부양해야 돼? 이런 이제 불만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아예 기금을 분리하자라는 아이디어까지 예전에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세대별 보험료 차등 요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하나는 재정 안정장치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재정 상황이 안 좋으면은 돈 주는 거 깎겠다라는 거예요. 예, 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부터 저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은 좀 더 디테일을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찬성. 그리고 재정 안정장치는 이게 얼마나 깎는지가 나와봐야지 알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보험료율이 보험료율이 이게 뭐죠? 소득 대체율이 너무 네. 낮잖아요. 그 연금 통계청에서 나온 거 그 자료를 보면은 실질 소득 대체율이 24%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노인 60%는 연금에 월 50만 원도 못 받는다. 2022년 연금 통계가 최근에 어저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다 합쳐도 월 65만 원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더 깎는다고? 그러면은 살 수가 아니고 안 그래도 OECD 지금 노인 빈곤율 최고인데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노인분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조금 내용은 좀 반대에 저는 가깝다. 이거는 해결법을 다른 데서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뜩이나 이것 더 소득 대체율 더 올려야 된다라는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 만족할 수 있겠냐고. 저는 이거는 좀 반대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40%란 게 평생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의 40% 정도를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40년이 되어야 40%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실제 대부분 그만큼 안 되니까 연금 되죠. 가입 기간이 20년, 30년 그 사이 정도니까 그러면 한 25%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받아간다. 24%니까 뭐 24%. 비슷한 거죠. 예, 그 정도밖에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보험제도에 대한 간단한 상식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득 대체율이 1%씩 올라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년 가입했다고 한다면 소득 대체율이 한 10% 정도 되는 보험 급여를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부터 시작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간단한 몇 가지 이제 상식들 꼭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제 숫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뭐 방향에 대한 의견은 달라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발표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 정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다가 그 전력도 있잖아요. 정부 운영을 잘 안 했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정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니까 요거를 사실 평가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굉장히 많은 과정과 박 터지게 논의한 과정을 통해서 특히 막판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 뻔했잖아요. 근데 그걸 정부가 걷어찼거든요. 예. 심지어 정부와 여당의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받았잖아요. 예, 제가 사실 그거를 최초 제안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저 함수 적고 들어가라. 그거 이제 웬만하면 좀 받아라. 왜냐면 다시 또 개혁해도 되니까 재정 추계 때마다 한 번씩 개편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이번만큼은 했는데 아무튼 그때도 이제 정부가 걷어찼잖아요. 근데 이번에 얘기한 거 두 가지요. 재정 안정화 장치, 안정 자동화 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일단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방금 김준일 대표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재정 안정 장치 도입은 선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독일, 스웨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확정 급여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험료율도 그리고 받게 되는 보험금도 소득 대체율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기대 연명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에 따라서 보험 기금의 뭐 규모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받게 되는 보험료를 좀 변경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재정 안정 자동화 장치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의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예요. 세대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다르게 내게 하겠다. 자, 요거가 제가 왜 평가가 어렵냐고 얘기했냐면은 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왜냐면 요거 핵심 내용은 젊은 세대는 부담 줄인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보다 젊은 사람들이 덜 내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보험료를 9%, 개인당은 4.5%인데 덜 내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 요 얘기는 달리 하면은 젊은 사람 부담 줄인다가 아니라 지금의 중장년에게 더 걷겠다예요. 그렇죠. 예, 중장년에 더 걷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나 더 걷겠다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더 걷겠다 하는 거를 걷어찼는데 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콤한 말만 하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 부담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 저는 이게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이게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보험이라는 제도,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신받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세대 간에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게 갈등의 전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게 논의된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나라도 도입된 적이 없는 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요. 한번 논의는 해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어느 나라도 범접지 못할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번 논의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보험료 덜 내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 아니 그렇지 설마 않죠. 이런 청년들,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에 또 이제 또 쉽게 우리가 아마 알아두면 좋은 개념 중에 하나가 수익비거든요. 수익비라는 거는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의 이제 비율을 뜻하는데요. 그 수익비가 한국의 보험제도, 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이거 공식 문헌으로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대충 평가하기로는 한 1.8 정도, 1.8에서 2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까지 다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돈의 한 2배 정도 되는 연금을 받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제 그 차등 적용의 그 저출생 고령화가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 수익비를 그대로 유지시켰을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수익비를 그대로 유지시켰을 경우에 기금 소진된 이후에는 청년들은 한 2060년 정도 되면은 그때 가입자들은 자기 소득의 한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청년들은 아니고 지금 청년들은 그때 수령 대상자들이죠? 아니죠. 네. 지금 청년들도 2060년, 지금 청년들은 아니겠네요. 2060년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의 자녀들이 아마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내게 되겠죠. 네. 비율상.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그 정도의 수익비를 사실 받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불가능할 겁니다. 1.8 유지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청년들은 좀 덜 내고 지금의 중장년들은 지금 어차피 1.8 받을 거니까 받는 것에 조금 대응해서 한 1.2, 지금보다는 10%, 20%는 더 내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 앞으로 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좋네요. 전선이 명확하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정부가 얼마나 비겁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번에 정부 여당, 이제 특히 여야가 합의를 하다가 안 된 이유가 구조개혁부터 해야 된다. 이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인데 모수개혁은 쉽게 하면 요율 정하는 거. 야, 보험료율은 9에서 13, 소득대체율은 뭐 얼마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사실 뭐 4%까지 올린다. 그거는 그나마 이제 숫자니까 쉬운 거고 구조개혁은 야, 우리 연금 많잖아. 기초연금도 있고, 무슨 공무원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이거 너무 많고 복잡하고, 이거를 차라리 통합해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하자라, 뭐 대충 이런 게 이제 구조개혁이거든요. 구조개혁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파토냈잖아요. 구조개혁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개혁의 얘기가 나오는 게 TV조선이 단독 해가지고 보도한 게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린다. 뭐 이거예요. 현재 기초연금이 30만 원인데 40만 원까지 올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구조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구조개혁은 연금의 통폐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큰 거시적인 거지 기초연금을 올린다 10만 원 올린다고 이게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정부가 연금 구조개혁 위에 올린다. 뭐 그리고 뒤에는 또 4050 세대 반발 가반이에요. 그럼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반발의 가반에서 올리는 건지 무슨 구조개혁에 의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도 궁색한 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막 갖다 붙인다. 그래서 구조개혁은 그러면 어디 간 것이 이게 얘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를 하나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왜 정부가 비겁하냐면은 이렇게 할 거면은 작년에 했으면 되잖아요.
작년에 정부가 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24개였어요. 24가지 시나리오를 준 다음에 아유 저희가 국회를 존중해서 자 국회에 24가지 안을 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국회가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은 지난해 했었어야 돼. 근데 왜 지난해 안 하고 지금 하느냐. 총선 앞두고 욕먹기 싫었던 거야. 욕먹거나 이게 혹시나 변수가 돼가지고 세대에 반발하고 그러면은 야당이 공격하면은 그러니까 야 일단 니들이 해봐 했는데 총선 끝났잖아요. 근데 이 안이 왜 또 민주당이 좀 어려운 안이냐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2030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4050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지금 핵심 지지층이 4050이에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를 딱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 지지층 반발을 그래서 일종의 이간계를 지금 정부가 쓰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성명 냈어요. 그래서 국힘에서 이제 그러니까 위원회 민주당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 들어간다고 한 적 없어. 내용을 안 보고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뭐 이간계에 당했다. 뭐 이 정도로 당한 건 아니고 어쨌든 던져졌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국민연금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요 두 가지 세대별 보험료 차등과 재정안정장치 도입을 꺼낸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정말 연금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제가 여러 차례 예언을 한 바 있는데 지금부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타이밍은 앞으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3년 정도 중에서는요. 왜냐면은 특히 앞으로의 1년 중에서도 올 9월부터 올 연말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내년 한 7월 정도까지가 거의 마지막.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올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바로 예산국회 시즌이 들어가는데 특히 국정감사 때 올 국정감사 때가 정말 뜨거울 거예요. 아마 연금개혁 특위가 가동돼가지고 논의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게다가 이렇게 커다란 의제를 갑자기 또 꺼 이거는 모수개혁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재정안정 자동화 장치 도입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논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안 나오려면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해요. 연구 용역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꺼내놓은 것 자체는 한두 달 안에 뭔가 안을 낼 의지 자체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요. 내년 7월, 8월 넘어가서 내년 정기국회 때부터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그 다음 연도에 있을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들어가는데요. 지방선거 앞두고는 40, 50대 표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그 마지막 타이밍이 지난 국회 때였고 이번에 못하면 6차 재정추계 때까지도 이대로 간다니까요. 거의 재앙 수준이에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정말 마지막 타이밍인데 그렇다면 마지막 타이밍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은 타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들부터 얘기를 하면서 큰 것들도 차근차근 논의 시작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방금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기초연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초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근데 기초연금도 늘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기초연금과 모수개혁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TV조선에 하나 흘리는 방식으로 이거는 좀 높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열받지 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1월부터 8월까지가 마지막 그 골든타임인데 그때 할 의지가 있느냐를 좀 제대로 우리가 시민으로서도 제대로 따지고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쯤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진지한 어떤 논의 여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다음 주 목요일에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해요. 네. 뭐 언론보도 나왔나 안 나왔나 내가 모르겠는데 엠바고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출입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출입 정지. 나는 출입 정지 안 하니까 뭐 정지를 하든 말든 나랑 안 상관없고 어쨌든 목요일에 기자회견해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대표회담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은 그런 국회 일정이 많아요. 운영위도 열리고 그래서 안 열릴 수도 있겠다. 뭐 딴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만 좀 얘기해보죠. 그리고 청년 문제 있잖아요. 네. 저는 청년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동 안정화 장치에서 지금 수령자들의 연금을 감액하는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인 건데 첫 번째 청년하고 장년 이 문제는 유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제 청년들한테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왠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정서적인 생각은 들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관계고 지지층을 흔들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청년을 위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거부터 좀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청년들은 사실 65세 이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제가 조사를 보니까 청년들이 국민연금 굉장히 반대 많이 하잖아요. 그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가 제일 커요. 오히려 장년층이 재정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서 나는 이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청년들은 받고 싶으니까 개혁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잘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아주 그냥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이 유럽에서 이제 일부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뭐 무슨 일이 생든 이거 기금이 고갈이 나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지급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지급 보증을 명문화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우려가 씻은 듯이 사라지겠죠. 다만 이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계산해봐야 되는 뭐 이런 건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해보는 거. 지금 아마 근데 그거는 국힘에서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반대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세대 갈등의 굉장히 큰 요인인 거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유례가 없어요. 전세. 근데 이렇게 빨리 또 인구 국가 소멸 정도로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고령 사회가 되고 있고 청년 세대가 줄어드는 나라는 또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청년 세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은 개혁하는데 결국은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거잖아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하는데 더 내는 거를 청년들 조금 더 내는 속도를 늦춰주고 장년층은 좀 빨리 더 내게 해가지고 부담을 차등을 두겠다. 이거 하고 기초연금 도입하는 거는 그거 이외에 기초연금 늘리는 거는 세금을 더 내서 당장 현 세대의 세금으로 주는 연금을 늘리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이게 청년들한테 더 나은 거예요? 일단 청년들은요, 지금, 청년들이 만약에 세대별 부과를 다르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적게 내게 해준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지금 4.5%보다 3% 내게 되고, 막 절반 줄여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써서 전반적인 이 제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만약에 몇 살부터 딱 3%로 깎아준다. 하면은 그 나이에서 한 살 정도 벗어난 사람들 어떻게 나는 왜 벗어나가지고 4.5% 똑같이 내야 돼? 나는 왜 나 43살, 42살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43살부터 안 해준대. 막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 도대체 이게 사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세대가 또 동질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또 그렇죠. 다르잖아요. 세대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이런 달콤한 말이에요. 요거는 달콤한 말이고 진짜 제대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어차피 청년들의 대다수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애소득에 대한 그래프 그려보면요. 20, 30대 때 요즘 20, 30대 때 취업도 많이 늦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인 다음에 은퇴해서 쫙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다면 연금 개혁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 소득 보험료율을 빨리 올린다면은 이분들의 연금 납입에서 종료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이미 소득을 좀 많이 벌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빨리 더 내게 하는 게 사실 차등 부과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금 개혁에 타협은 안 하고 뭐 합의는 걷어차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언제 될지 모르는 차등 적용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몇 %의 차등 적용안을 내놓을지.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지만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냐면은 지금 9에서 13으로 이제 가는 거는 사실상 암묵적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낮추거나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9에서 13도 지금 지난번에 대강 10개가 나왔던 거는 이제 연도 한 10년인가 뭐 이렇게 걸려서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청년 세대를 더 깎아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윤영준 대표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제가 보니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청년 세대는
매년 0.5%포인트씩 그러니까, 그리고 네. 작년 세대는 매년 1%포인트씩 그래서 사실은 올리겠다.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이 어차피 소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1%씩 올리나 0.5로 올리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반발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반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해볼 만하겠다. 사실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기초연금은 어때요? 저는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그러니까 국민연금 늘리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일이고 기초연금은 높이면 바로 빈곤한 노인들을 줄어들 수 있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정말 참 어려운 의제입니다. 왜냐면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 세대 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 많고 한국의 지금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산율 뭐 세계 1위를 차지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초연금액을 증액할 때마다 노인 자산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이 어떤 정책적 효과를 내는지도 아주 명확하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 의미 있는 정책인데요. 근데 왜 어렵냐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40만 원으로 올린 상태로 베이비 부모들이 본격적으로 고령 세대에 진입하게 되고 10년, 20년 뒤, 30년 뒤에 상상을 해보면은 기초연금액이 늘어나는 수준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게다가 그때 어르신들 65세 이제 고령 인구에 편입되는 인구들은 지금 현 세대의 고령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86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래도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있었고요. 특히 이제 두 분 계신 70년대생들까지 이제 그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에서 많이 다른 고령층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근데 그분들까지도 지금처럼 그 기초연금이 제가 40만 원만 되는 게 이제 걱정된다가 아니라 기초연금만큼 한국 정책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정책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급여액과 급여 범위가 아주 역동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없어요. 아동수당이나 그 어떤 정책을 봐도. 그래서 40만 원 지금 올리는 거는 참 저는 찬성인데요. 근데 앞으로 정말 저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가 다른 게 아니라 기초연금이 좀 도입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 논리 그대로 따지면은 청년층이 학력도 더 높고 소득도 더 높을 거잖아요, 사실. 1인당 국민소득 프로젝션을 보면은 2050년 되면 우리나라 골드만삭스에서 낸 거 보니까 한 8만 불 넘더라고요,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국민소득은 인구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 뭐 경제 규모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청년층을 위해서 뭘 개혁한다는 게 사실은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연금제도는 그냥 단순한 산수예요. 이게 우리가 부양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부양해야 될 인구. 이제 분모는 이제 전체 생산 가능 인구고요. 분자는 부양해야 되는 인구인데 유소년 부양 인구를 빼면서 이제 노년만 따로 따지는 걸 노년 부양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년 인구. 이게 노년 부양비인데 나오네요. 인구가 저렇게 막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양비를 보면 이거는 이제 명확한 비례예요. 거의 이제 그 1대 0.25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1대 0.1 수준에서 이게 아주 빠른 속도 전 세계에서 유령 수준으로 1대 1로 갑니다. 아무리 청년 세대가 8만 불, 9만 불을 번다 한들 8만 불, 9만 불의 그 30%는 연금보험료 그리고 한 20%는 건강보험료, 50%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만 빠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려면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되죠. 그렇게 해도 지금의 3만 불보다는 훨씬 많이 남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작년 세대는? 그때 한국이 진짜 8만 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도 8만 불이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8만 불인 것인가? 그러니까 또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기초연금은 당장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재원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굉장히 국민연금하고 충돌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은 국민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또 남으려면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지고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이 막 탈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한테 만 65세 이상 70%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상위 30%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쪽 걸 더 받기 위해서
여기서 돈을 내가 들려면은 차라리 이렇게 이걸 세이브하면서 이 돈도 받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초반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안 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건 기초연금은. 그러지 않으면 이것까지 만약에 손을 보고 뭐 줄인다라든지 그러면은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노인분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기초연금은 통폐합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고서 냈는데 2020년에 17조 원이거든요. 근데 2080년에 312조 원이 돼요. 이게 기초연금이 돈 나가는 게. 지금 제도 유지기. 예, 지금처럼 유지를 하면은 노인층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게다가 국민연금하고 충돌하는 부분까지 있으면은 장기적으로는 손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손을 볼 것인가는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서로 상충하는 문제는 해결을 어느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예, 뭐 의견을 주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모르겠어요. 자동 안정 내용을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는 것은 인구 추계가 지금보다 더 틀려져서 지금보다 저출산이 더 심각해져서 고령층이 수명도 더 늘어나서 너무 많아졌을 때 국민연금 깎겠다. 이거인 것 같거든요. 핵심은. 못 참지. 나는 못 참아. 나 들고 일어났고 와 진짜. 광화문에 가스통 들고 나갔고 와 나 진짜. 나 그러고 못 참아.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갑자기 연금. 만약에 이러면 어떠세요? 지금 수익비가 1.8인데 1.5 내가 낸 것의 1.5배 정도는 드리는 것으로 그 이제 앞으로 인구 변화에 따라서 수익비 1.5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그래도 못 참지. 난 그래도 못 참습니다. 가스통 들고 나갔고 와 난 그래도. 그 수익비란 건 전체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그 차등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물론 네.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비가 낮을 것이고 소득이 낮은 분들이 수익비가 높은 거죠. 평균이 1.8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그것도 함정은 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각 이제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고요. 저도 뭐 한마디 그 안정화 장치에 대한 이제 평가를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해볼 만은 하는데 과연 요거를 그 우리 정치가 다룰 수 있을 만한 의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의제들을 꺼내죠? 저는 우리 정치가 그동안 대단히 이제 뭔가 협의하고 타협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그렇게 그 유능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의제를 꺼내놓고 이거를 저는 이걸 만약에 꺼낸 다음에 원활한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정부는 무조건 재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링컨이죠. 링컨이야. 그 정도 되면. 아니, 왜냐하면은 자동 안정화라는 게 나는 좀 이상한 게 만약에 김준일 평론가님이 연금 깎이니까 가스통 들고 광화문에 나갔어요. 그럼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자동 안정화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수동식으로 바꿀게 하고 또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자동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을 못 믿어. 난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부가 얘기한 자동 못 믿겠어. 재정 건전성도 중요한데 이거는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뭐 이거 해볼 만하다고 하시지만은 신뢰가 좀 낮은 상황이라서 신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 안을 다음 주 목요일날 던진다고 치고 지금 우리가 요약한 안을 그럼 지금 민주당하고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 전망인지 의견 민주당은 주시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자회견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노후 보장이 더 잘 돼야 된다. 지금 정부 안대로만큼은 아직 나온 게 없지만은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의 딜레마적인 성격이 있어서 조금 이제 더 안을 지켜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은 저는 제가 민주당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안 되더라도 일단은 모수개혁, 그러니까 숫자부터 지난번처럼 하는 거를 관철시켜라,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더 숫자하고 다시 이 부분을 좀 더 늦추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다음 내년에 하더라도 숫자는 빨리 해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빨리 안 하면 숫자는 이거는 약간 파멸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막 정부 여당에서는 반청년 세력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준비를 한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레임 싸움이 될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저쪽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프레임을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프레임 대 프레임도 붙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모수개혁은 숫자는 좀 이번에 확정 짓는 게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보건복지위가
그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당시 민주당 쪽 간사였던 김성주 전 의원을 한번 이제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최근 보도를 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했죠. 예, 그 어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연금 쪽의 최고 전문가, 이자 최고 이제 협상가였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 김성주 전 의원은 제가 나름 좀 탐구한 인물인데요. 그분의 이력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무원 연금 개혁도 협상 타결할 때도 당시 복지위 간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협상도 가장 이제 긴밀하게 또 가장 이제 일선에 서서 협상을 진행했던 당사자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공무원 연금 박근혜 정부 때 했었던 수준으로 정부랑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낸 그 저는 보진 못했는데요. 회고록에서 본인의 이제 업적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업적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는 좀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걸 타결시켰잖아요. 근데 아무튼 내가 이제 그렇게 총대 메고 핍박받으면서까지 타결시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걸 또 최대 성과라고 이렇게 내세운다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대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을 같이 타협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 다 받아주면 좋겠다. 받아주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아마 서로 간의 입장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는 별로 의지가 없고 계속 큰 얘기 꺼내잖아요. 구조개혁과 갑자기 차등 적용과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 거 보면은 실제로 의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좀 바꿔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하드 캐리를 해서라도 이거를 좀 모수개혁, 저는 아까 모수개혁이라도 타협을 이끌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은 어렵지 않아요. 구조개혁을 이런 것까지 끌고 오지 말고요. 퇴직연금, 예, 그리고 직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요 정도까지만 다뤄도 구조개혁을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래도 진성준 전 의장은 저는 그런 의지가 있는 정책위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정책위 경제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들어와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새로 뜬 AI 기술이라는데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윤영중 대표님 두 분 같이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것의 줄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저는 그 기사 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달라요. 한국일보가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자료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47,000명으로 깎은 자료도 있고, 근데 47,000명이 아니라 한 15만 명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국회에 요구한 자료, 두 개의 자료가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질병청이 국회에 예산서에는 47,000명 자료를 주고 예산서가 아닌 그냥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16만 명 자료를 줘서 이 두 개가 혼재된 상황이 벌어진 건데, 굉장히 좀 이상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질병관리청장이 누구길래? 지영미 청장인데요. 나름대로 또 유명하신 분인데요. 지영미 청장의 남편 이철호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 맞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철호 교수의 아버지는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 지금 예. 핫한 분이시잖아요. 네, 불과 1년 6개월 정도 전에 챗 GPT라는 것이 등장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딱 보여줬고, 우리가 그냥 말 걸면 알아서 사람처럼 대답해주는 AI를 우리가 발견하고는 엄청나게 놀라서 전 세계가 뒤집혔잖아요.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AI 거품론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구글,
오픈 AI, 또 좀 넓게 보면 테슬라까지도 바로 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A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강정수 박사 모시고 이게 도대체 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위험성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AI 에이전트 설명해 주시겠다고 해서요. 어떻게 설명해야, 이게 생소한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란 말 없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대신해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있는 모든 사실은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에이전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이나 은행에 가서 예를 들면 보험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 쪽에서 판단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접수된 걸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떤 사고다, 뭐 어떤 상해다 이렇게 분류해 주는 거, 이런 걸 RPA라고 해서 이런 자동화 솔루션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하던 이런 자동화 분류를 인간이 해준다. 이것이 또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조금 나아가면 쉽게 더 설명을 하면은 사실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 또는 챗 GPT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테크놀로지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이 나오면 이것을 흔히 말해서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서 이 프로덕을 이 시장에 맞게끔 딱 내놔서 저희 부모님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챗 GPT 그냥 백지만 따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뭔가 마술상자 같은데 잘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품과 제품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LLM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논쟁들이 뭐냐면 이것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젊으신 분들은 기억 못했지만 MS-DOS가 있었어요. 도스가 있었는데, 네, 그걸 먼저 여기 파일을 지우려고 해도 딜리트 쳐야 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줬던 것이 GUI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 윈도우인가요? 지금은? 그쵸. 지금의 윈도우라든지 매킨토시죠.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는 일반 대중들도 이 윈도우라는 걸 쓰게 됐었고 그 전에 도스라는 것은 명령어를 다 암기한 일부 사람들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GUI가 나오면서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대중화를 맛봤던 것처럼 지금 논쟁이 뭐가 붙고 있냐면 이 AI는 하나의 기술인데 이 AI에 어떠한 UI나 UX라고 하죠. 이걸 붙여줘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에이전트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챗GPT한테 그런 건 못해요. 나 다음 주에 오사카를 갈 건데 가장 저렴한 비행기 표를 찾아줘. 그거는 못하죠. 못하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AI가 서치, 비행기와 관련된 예를 들면 구글의 구글 플라이트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익스페디아라는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행기 표를 각자 뭐 찾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서 자기가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셔서 와서 결과값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물어본 것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툴과 결합해서 그 정답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것. 이것도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것은 거대 언어 모델이 독립적으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도구들, 이 도구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예를 들면 제 스마트폰에서 나 좀 있으면 점심 약속이 여의도에 있는데 여기서 여의도까지 여의도역까지 얼마 걸리는지 좀 알아봐줘. 그러면은 저의 티맵이나 네이버 앱을 켜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그 답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저희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앱들도 하나의 도구들이죠.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저에게 정답을 AI가 알려준다라면 훨씬 더 제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여기서의 UI라고 한다면 보이스겠죠. 목소리로 제가 한다. 이것도 하나의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상대방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에다가 이 에이전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이 장비를 구매해서 무기를 구매해서 이러면서 이제 캐릭터를 발전시켜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을 보고서 상대방이 어떻게 저하고 대결을 펼친다. 이것도 에이전트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또 자율주행 이것도 사실은 에이전트의 목표지까지 도달하는데 나의 브레이크 시스템과 가속 페달과 그리고 센서에서 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목표지까지 나를 도달시켜줘. 이러한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원래 사람이 했었는데 이걸 AI가 한다. 그럼 이것도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어서 에이전트는 대단히 폭넓게 지금 사용할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검색이죠. 검색에서도 생성형 AI가 예를 들면 퍼플렉시티 지금 이제 네네. 한국에도 이제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이 9월 5일 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SKT에서 퍼플렉시티랑 이제 서비스 결합을 하죠. 그래서 SKT 고객에게는 정확한 시점은 안 알려져 있지만 퍼플렉시티를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색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 검색 같은 경우에도 AI가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에 가지고 가서 언론사라든지 어떤 사이트라든지 데 가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하게끔 이렇게 답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는 것. 이것도 사실은 에이전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다 에이전트군요. 예. 종합해보자면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은 어디 내가 출장 가야 되는데 교통편을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 앱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비서를 쓰시는 분들이 기업의 CEO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계신데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기차 예약도 해야 되고 택시도 불러야 되고 네. 한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나의 시간이 10분이 더 든다. 네. 이거를 아끼기 위해서 난 비서를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비서 역할을 하는 AI가 에이전트인 건가요? 그렇죠. 에이전트가 에이전트가 정말로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가능해죠. 예를 들자면 오사카 여행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표도 알아보지만 비행기표가 가장 싼 것이 이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호텔도 같이 연결해서 그렇죠. 이제 이 호텔은 이걸로 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주는 것. 즉 다양한 복수의 툴들, 복수의 앱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즉 오사카 203일을 가장 저렴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또 거기에다 저는 예를 들면은 피부 알러지가 커서 예를 들면 태양을 많이 쓰면은 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선크림도 많이 발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때 오사카 날씨를 계산해서 그때 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청 같은 데 들어가서 그때는 어느 정도의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을지도 계산해서 자, 오사카 2박 3일 가장 저렴한 비행기로 이렇게 가시고 호텔은 여기 묵으시고 그날 선크림은 이 정도를 발라야 되니까 선크림 휴대용 요 정도를 가져가 주세요 라고까지 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말씀하셨던 비서처럼 여러 가지 툴들에서 여러 가지 앱에서 답을 종합적으로 찾아내는 것 이것이 에이전트고 이때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 아 AI가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AI로 글 쓰는 거 도와달라 뭐 업무를 도와달라 이거는 매우 이제 업무에 제한된 거고 정말 대중화가 되려고 한다라면 저희 부모님이나 또는 뭐 자녀 뭐 20대나 30대나 다들 각자에게 필요한 숙제와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에이전트고 이 에이전트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구글이나 오픈 AI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오픈 AI하고 퍼플렉시티 얘기를 네. 좀 해주셨으니까 네. 그 얘기부터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에이전트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에이전트라고 얘기해 하면 주시죠. 예를 들면 거대 언어 모델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챗GPT는 20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했고 이거를 최근에 늘려서 2023년 10월까지의 데이터로만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예를 들면 뭐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친구들이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양궁에서는 누가 금메달 땄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탁구에서는 누가 금메달 땄어? 수영에서는 100m 또는 400m 계주에서는 어느 나라가 이겼지? 이걸 물어본다면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이 오케이 그 과제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될까? 아, 구글 가서 내가 검색을 해볼까? 아니면 올림픽 위원회를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볼까? 아 올림픽 위원회가 훨씬 더 구글보다는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해보고 사실은 근데 두 개 다 들어가 봅니다. 두 개를 다 들어가 봐서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검색을 해보고 예를 들자면 올림픽 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다양한 또는 뉴스 서비스 뭐 ABC 뉴스라든지 ABC 뉴스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올림픽을 중계했으니까 ABC 뉴스에 가가지고도 검색을 해봐서 종합적으로 결과가 다 같아. 그럼 요거가 정답이겠구나 해서 저한테 정답을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즉 최신 데이터를 빨리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죠. 외부의 툴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좀 멋있게 만들어내서 이번 메테 올림픽에서 승자는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생성해 주는 것은 AI가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른 툴과 결합됐을 때는 무한한 조합이 여러분 가능해지겠죠. 무한한 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을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검색에도 쓰이는 것도 다 에이전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딱 옛날에 그 수습 기자들이 선배 기자들이 시키는 자료를 찾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RA 조교한테 시켜서 조교가 해오는 일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챗GPT가 이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치 GPT인데요.
서치 GPT는 아직 10,000명의 테스트들만을 쓸 수 있고 저는 그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벌써 챗 GPT의 음성에는 인공지능이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강정수가 누군지 말해줄래? 좀 쑥스러운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강정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도거 동문학을 전공한 뭐 이렇게 하면서 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음성으로 이거는 연결하시면 과거의 챗 데이터가 GPT 죠. 아니라 최근 데이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링크가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위키페디아가 해서 저희 정보를 찾아갖고 왔고, 두 번째도 칸이라는 경향신문에서 저희 뉴스 최근에 인터뷰했던 걸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바이라인에서 뉴스 제가 한번 네, 인터뷰를 네, 했었는데 네. 거기 뉴스에서 가지고 왔고, 네 번째는 교보문고에서 제가 썼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음성에는 네. GPT-4.5의 음성에는 검색 기능이 한국어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런 거는 지금 과거에는 LLM으로 할 수는 그러니까 과거 언어 모델로는 생성만 할 수 있지 못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는 못 갖고 오는데 최신 데이터 제가 최근에 내었던 테슬라 책까지 가지고 와서 또는 생성 AI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책은 무엇을 냈고 네네. 뉴스에서는 어떤 인터뷰를 했고 위키피디아는 뭐가 있으니까 위키피디아 플러스 알파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떠한 변화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픈 AI고 퍼플렉시티는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언론사하고 제휴를 하는 이유는 뭐죠? 아,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저작권 논쟁이 있는 거죠. 뉴욕타임즈라든 몇 군데에서 학습을 할 때 우리 걸 그대로 가가지고 학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답변이 우리의 기사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픈 AI의 챗 GPT하고 퍼플렉시티는 좀 다르게 언론사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콘테나스트라든지 보구가 나오고 있는 뭐 이러한 미국 또는 뉴요커라든지 이런 것을 콘테나스트 최근에 이제 오픈 AI하고 퍼플렉시티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오픈 AI하고는 오픈 AI의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권리도 주고 그리고 서치 GPT가 곧 나오니까 검색의 결과를 우리 걸 인용해도 좋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계제료 같은 걸 주기로 했고 퍼플렉시티랑도 계약을 했는데 퍼플렉시티에서 이러한 곳에서 타임지도 그렇고 많은 언론사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퍼플렉시티도 그리고 한국에도 곧 오면은 아태 담당이 곧 한국 언론사들하고도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이 검색의 결과에 인용할 수가 있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퍼플렉시티는 광고를 곧 도입할 건데 광고 수익을 2자리 숫자 정도로 배분을 해주겠다. 비율로. 2자리 퍼센티지. 예. 배분을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퍼플렉시티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태 담당이 다음 주에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의 언론사들하고도 아마 계약을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의 틀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오픈 AI도 서치 GPT가 올해 말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이미 음성에서는 한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검색 시장에서의 큰 변화들 여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변화가 이제 눈에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데자비 같은데요. 예전에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기 시작할 때 네이버가 나와가지고 네이버가 언론사들하고 제휴를 다 맺었잖아요. 한국 언론사들하고. 그래서 네이버는 검색 광고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 기사를 네이버에 싣는 대가로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 언론사들의 상당수가 또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또 해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에 또 동전의 반대면은 네이버에 다 종속돼가지고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보지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사이트로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퍼플렉시티는 사실은 그 문제가 이슈가 있어요. 퍼플렉시티의 넥스트 버전에는 뉴스라는 것도 있고 쇼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어떻게 소비될지는 뭐 예를 들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줘 뭐 이런 것들이야 검색 결과로 뿌려지는 건 뉴스 뭐 서비스 업자 입장에서도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오늘의 주요 뉴스를 그냥 명록별로 쭉 보여주고 거기서 그냥 소비를 해버리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요약해줘. 그러면. 뭐 이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사실은 특히 또 예를 들자면은 한국은 이제 유사한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가서 스크롤하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유사 서비스는 다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의 주요 언론사 5대 언론사랑만 예를 들면 퍼플렉시티가 계약을 해요. 그럼 사실 5대 언론사가 대부분 커버를 하거든요. 아주 가끔 쟁점이 다른 것만 빼놓고는 이러면 여기에서 주요 뉴스를 소비할 때 이 5대 뉴스 외에는 전혀 소비가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언론사들은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먼저 퍼플렉시티랑 계약을 하느냐, 누가 먼저 서치 GPT랑 오픈 AI랑 계약하느냐, 대단히 지금 한국에도 눈모르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물밑 경쟁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미국까지 찾아가서 계약을 맺겠다는 기업들도 있고요. 언론사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도 내년 2025년에는 뉴스 소비에서도 지각 변동은 분명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 언론사들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렇죠.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컨테나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카피라이트 지금 저작권 논쟁하는 거는 답 나오는데도 재판 결과도 한 3년은 걸릴 거고. 근데 그 사이에 그 기술은 더욱더 진화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거 저작료 학습하는 데가 받는다고 해서 그거는 과거 데이터만 받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오픈 AI랑 아무런 협업도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돈 받으면서 협업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가시성, 우리가 잘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이 인공지능이고 뭐가 하는 독보적으로 구독자가 많아서 뭐 어차피 뉴욕타임즈에서 다 소비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데는 오픈 AI랑 싸울 수 있고 사실 싸우다가도 합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합의할 수 있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오픈 AI라든지 또는 구글 오버뷰라든지 또는 뭐 이 퍼플렉시티랑 합의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노리고 있는 것은 헤비 유저들, 하루에 한 100회 이상 검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SKT가 협업 파트너로 결정을 해서 대중화하겠다는 전략을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확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매우 같이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퍼플렉시티가 SK텔레콤하고 제휴를 해서 네. SK 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퍼플렉시티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할 경우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게 되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의 컨텐츠가 거기 등장하지 않으면 네. 뒤처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SKT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음 주에 퍼플렉시티 전체 대표가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SKT의 초청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서비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SKT는 이제 AI 서비스로 네이버를 이겨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각오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판의 변화가 한국에서 사실은 되게 의외로 SKT가 이 수를 두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네이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뭐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한국 회사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 한국 서비스 쓰고 돈도 벌면 한국에서 버는 거고 한국 정부가 혹시 뭐가 잘못되면 규제도 할 수 있겠지. 독점 기업이라고 제재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픈 AI하고 퍼플렉시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돈도 그들이 다 가져가는 거고 한국 사람들도 그럼 다 미국 서비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네이버가 맨날 외치고 있는 게 수베린 AI라고 해서 소버린 AI 뭐 해가지고 일체 그 흔히 말하는 국뽕이죠. 네. 그래서 한국 국적의 AI가 있어야 된다라고. 국적 AI. 예,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저도 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의미 있는 서비스가 기술 독립성을 위해서 저는 네이버가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바라고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지금 네이버에서도 지금 AI 검색 서비스라는 Q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Q를 종종 사용하는데 답의 근거를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검색 결과가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이번 주죠. 음성 서비스도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멀티모달 했는데 아직까지 음성으로 입력하는 것만 가능하지 결과를 물어보면은 다시 네이버 검색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스크롤해서 봐야 돼요. 이러한 지금 부족한 수준의 어떠한 AI가 답을 생성해서 음성으로 다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물어보면 시각적으로 결과를 네이버 검색을 아예 해서 그냥 네이버 검색 창을 그냥 보여주는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쟁 구도가 결정이 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대 언어 모델로 중국을 뺀다라면 결정이 났습니다. 오픈 AI의 챗GPT, 그 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 다음에 구글? 메타의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메타의 라마 오픈 소스죠. 그리고 최근에 X.AI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록2 이 수준이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거의 왔거든요. 여기에 프랑스의 미스트랄, 요 정도의 6개 정도의 그러니까 즉 커머디티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건 6개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걸 응용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퍼플렉시티도 지금 챗GPT를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용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각각의 에이전트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방에도 쓰이고 있어요. 국방에도 쓰이고 있고 정말 다방면에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의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국방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로봇 산업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픈 AI 챗GPT를 활용해서 지금 피규어 02가 나와서 BMW 공장에서 조립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에이전트 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응용 서비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단히 가속화가 되고 있다. 검색에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국방을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대신해주는 비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자칫하면은 대신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를 결정해주는 또 누구를 죽일지를 결정해주는 이미 이런 그거는 기술이 현실화가 나오지 돼서 않아요? 지금 많은 우려를 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부를 공격할 때 원래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작년에 있었던 대량 미사일 발사는 AI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킬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체인 해가지고 정보를 분석해서 이거를 그 정보를 우선 감지해서 각각의 인공위성에서 찍은 것, 열감지 카메라 찍은 것, 뭐 여러 가지 드론에서 찍은 것을 감지해서 적의 동태와 적의 패턴을 분석해서 이리로 갈 거니까 이쪽으로 대포를 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장군이라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을 쏘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워룸. 작전실 이런 데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한 20-30명이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스펠, 복음이라는 AI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2명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2명 들어가 있으면서 미사일을 무려 100여 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최종 승인은 인간이 했어요. 지금 법적으로 유엔에서의 그 협약은 최종 승인은 인간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고 미국도 공군이 작전 개념을 바꿔서 이건 공식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F-35가 뜨었을 때 과거에 드론과 F-35는 별도였죠. 왜? F-35는 다 인간이 조종하는 것 쪽으로 갔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AI를 썼던 건 뭐냐면 인간이 훈련을 할 때 시뮬레이션. 네, 가상 전투기들이 적군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피하고 이런 것들은 AI를 썼어요. 근데 이제 AI를 어디다 적용하기 시작했냐면 뭐 엔두릴이라는 기업이 이제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됐는데 F-35하고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드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로 날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드론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못 날아갔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고체 엔진을 쓰게 되면서 드론을 만들었는데 F-35하고 같이 날아가는데 여기에 AI 에이전트를 탑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F-35 인간이 조정하는 건 한 대만 날아가고 나머지 6대나 7대는 AI가 조정하는 무인 비행기가 F-35하고 예를 들면 F-31, 뭐 32든 22든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서 이 친구가 같이 작전하는 거예요. 적을 보면은 적을 더 빨리 탐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적이 미사일을 쏘면 얘가 한 대 도저히 못 맞겠으면 자기가 날아가서 대신 맞아주고 그렇게도 할 수 있네요. 네, 대신 맞아주고 AI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 미사일도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최종 작전권은 인간을 갖게 만들어 설계를 해놨어요. 뭐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다가 저기 탱크 부대가 있으니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면 최종 명령을 이 35에 있는 인간 조종사가 내리면 같이 드론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군의 그 공군 작전 개념을 완전히 바꿨고 여기에 대한 주문 제작이 지금 벌써 생산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인간 조종사와 함께 날아가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실은 무인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탑재된 무인 비행기가 혼자 다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유엔에서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대를 이루는데 한 대의 인간 비행기만. 근데 이 인간 비행기에 대한 비용도 절감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F-35가 날아갈 때 이 드론 엔드릴에서 만드는 이 무인 전투기가 제작비가 100분의 1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한 배려도의 안정성 부분에서 비용이 완전히 절감됩니다. 그러네요. 사람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너무 기압이 세지면 또 공기도 맞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똑같은 마하로 날아갈 때 제작비가 정말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군으로 볼 때는 F-35 한 대에다가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행기를 갖다 무진장 붙이면 미국 공군들이 정말 그 숫자가 진짜 벌떼처럼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갖추는 공군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한 전략적 자산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어요. 엔드릴이라는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국방 개념이 완전히 AI 에이전트들이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AI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적에 대한 탐지. 지금 드론도 여러분 드론 조종사가 미국 너바다 사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날아갈 때 이 센서들이 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 이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줘서 너바다 사막에 있는 미국 공군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자 여기다 폭탄을 쓸 건지 말 건지 이건 결정해서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목표가 생겼어요. 자, 35 조종사가 날아가면서 우리는 저기 앞에 있는 탱크 부대를 박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이 목표를 주면 에이전트 핵심은 뭐냐면 목표를 주면 이 목표를 최적화해서 실현할 수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앱을 이용한다든지 검색을 이용한다든지 여행 사이트를 이용한 것처럼 무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장 큰 목표를 지금 저것을 타겟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효용 함수를 둘 수 있어요.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효용 함수인데 여기에 사람은 운전 여기 F-35에서 죽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목표를 여러 가지 주는 거죠. 최종 목표는 적을 공격하는 거지만 여기에 효용 함수에서는 우리 F-35는 절대 다쳐서는 안 돼. 인간이 타고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 중간에 자기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지만 효용 함수가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해서라도 대신 맞아서라도 이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에이전트가 같이 실행하면서 가게 되는 국면으로 지금 전쟁 개념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에이전트가 그냥 사소하게 우리를 조금 편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드론 그 무인기들이 네.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나를 겨냥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전쟁이 그러면 중국은 이걸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당연히 다 하게 되면 군비 경쟁 되겠네요. 군비 경제에 대해서 지금 유엔에서 겨우 막아놓고 있는 것은 최종 결정은 그 작전 공간 내에서 인간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유엔에서 다 합의하긴 했어요. 근데 한 대만 날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 서로 막 우리 무인 비행기가 이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론 요번에 전쟁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지금 이 중동 갈등에서 네. 나타나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갈등에서도 양쪽에서 드론 엄청나게 쏘는데 이 드론은 되게 1세대, 2세대 드론이에요. 속도가 여러분 이란에서 이스라엘 쏠 때 다 격추시켰잖아요. 맞아요. 속도가 네. 되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근데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 속도는 마하로 날아갈 수 있는 속도인 거거든요. 초속으로, 음속으로.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전투기를 갖다가 무인기로 만든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가는데 중국과 막 뭐 곳곳에서 다 만들어서 막 수백 대씩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정말 전쟁의 개념이 미래 전쟁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위험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인간이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확장해서 생각하면 전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이 다 방송도 대신 해줘도 되잖아요. 사실. 그래도 뭐 AI UI UX를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에그 시오리 결함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30년대 미국에서 케이크 믹스, 우리처럼 커피 믹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만 넣으면은 물만 타면은 그냥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안 팔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치즈도 사람들이 만들어 먹고 있었거든요. 우리 고추장 된장 만들어 먹었던 것처럼. 뭔가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래서 1950년대 상품을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계란, 달걀 요소를 빼고서 계란은 너가 산 거를 갖다 거기다 집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아,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도 에이전트가 100% 자동화되지 않습니다. 뭔가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달걀 요소는 마지막에는 인간이 가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비행기표를 알아봐줘 그랬을 때 그냥 결과로 띡 이거 하세요 하면은 뭔가 의심이 되잖아요. 옵션 1, 2, 3이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선택은 인간에게 준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들이 주어지는 거고, 지금 군사작전에서도 에이전트를 갖다가 목표물이 저기 1, 2, 3이 보이는데 제가 뭘 먼저 공격할까요? 물어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에이전 구조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에그 시오리라고 얘기합니다. 달걀 이론이라고 해서 뭔가 인간이 그냥 너무 자동화되어 있는,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위험성도 있고, 뭔가 모두가 그럼 인간이 할 걸 다 대신하면은 개발자들도 다 필요 없는 건데, 최소한 이렇게 코딩을 짜려고 하는데 코딩을 이렇게 짤까요? 이렇게 짤까요?는 물어보게는 해놓는 요런, 그리고 또 이런 작용도 의미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또 에이전트를 2개를 겹쳐 쓰기도 해요. 에이전트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에이전트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오류가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플 에이전트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지금 찾아내면서 지금 산업계는
이제 LLM 개발에서 거대 언어 모델 개발해서 거대 언어 모델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2025년은 많은 사람들이 에이전트의 해가 될 것이다. AI 에이전트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직장 상사한테 뭐 안을 가져갈 때 네. 절대 하나의 안을 가져가지 마라. 2안, 2안, 3안을 가져가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려라. 이런 거 배우는데. 네,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도 인간에게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CEO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결정하는 역할? 결정하는 역할을. 아, 그렇군요. 네. 아, 우리 또 AI 에이전트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인간이 해야 될 새로운 역할이 뭔지까지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게 정말 AI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요. 근데 주말에는 다시 보기 있으니까 감상하시고 저는 월요일 오전에 11시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